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중간에 이렇게 좀 쉬는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피곤하네요.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특수 아동의 정의,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student with special needs 또는 exceptional children이라고 얘기해요. 밑에 보면 뭐 student 또는 뭐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네. 일단 첫 번째 student with special needs 하면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각 아동의 특성과 적합한 교육 방법을 요구하는 아동을 특수교육 요구 아동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exceptional children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 아동과 다른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영애가 아니고 영재 아동도 포함을 한다. 영재 아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벨커브라고 아시나요? 우리가 뭐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라고 해서 중간을 했을 때 중간에서부터 2표준 편차 이내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 그러니까 일반 아동이라고 하고요. 일반 교육이 들어가고 하위에서 너무 낮은 친구들을 이제 특수교육 라고 하고 상위에서 높은 친구들은 영재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수교육은 지금은 장애라는 부분에서 조금 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반 교육 이외의 교육들 다 특수교육이라고 원래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재 교육까지도 포함을 하지만 이미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장애 아동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영재 교육은 좀 좋아하진 않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는 장애 아동이라고 해요. 장애 학생. 맞죠? 근데 영어에서 표현을 보면 student with special needs. 제 밑에 보면 student with disability 라고 하면 장애 학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면 individual with disability 하면 장애인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랑 다른 거는 근데 얘네들도 과거에는 handicapped people, handicapped person, disability person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장애라는 말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애인이 사람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그 의미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장애 이전에 사람이라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은 약간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관점부터가 다르구나. 우리가 정의를 할 때부터 사람이라는 거 먼저를 생각하고 그 아동이 그 사람이 장애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장애인, 장애 학생 그 장애라는 말이 너무 부각이 됐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나라로 바꾸고 싶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표현상 어쩔 수 없이 그냥 특수아동, 장애 아동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동 위드 특수, 아동 위드 장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동인데 장애를 갖고 있는 이렇게 하면 너무 길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특수아동 용어에서 특수는 장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아동의 출연율 추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판별 기준, 장애의 가변성, 그리고 부모 인지와 태도, 교육 담당 행정관의 요구, 학교와 교사 인지 및 태도, 그리고 표집의 오차 등이 있어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렵게 돼요. 위에 먼저 장애 학생들에 대한 그 장애명이 이렇게 있죠. 앞에 복지법에서 보면 비슷한 똑같은 게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표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테니 할게요. 그래서 또 없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추정이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정의와 판별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 정의를 할 수 있는 그 정의가 복지법이랑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의 가변성. 아동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크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또는 부모가 인지하는 부분. 이게 장애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가 모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간혹가다 이런 거 있죠. 어릴 때 몇 마디 했더니 어머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말을 벌써부터 떼네. 아니에요. 천재가 아니야. 그냥 발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그 이제 차이인 거지. 부모가 인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그를 발견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장애가 없는데 어떤 행동 때문에 장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오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인지 및 태도 요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거는 일반 교육의 선생님들이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장애로 인해서 학습이 더 늦어지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요 위에 보면 학습장애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는 친구들인데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나이가 좀 적지는 않아요. 했는데 어릴 때는 공부 못한다고 막 때렸어요. 어떤 친구들은 계속 맞는 친구도 있고 저도 몇 번 맞아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는 이 친구들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반에서 몇 등 이하를 막 때리고 그럼 정말로 그 친구들은 맞으면 더 잘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교사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일반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도 대학교 때 특수교육학 개론을 꼭 필수 이수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뭐 수업 한 번 들어서 그걸 다 인지할 수는 없지만 어떤가 이제 비장애인 학생들, 일반 학생들이니까 차이가 있을 때는 그분을 좀 알고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제 출연율을 딱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냐. 손상이 있을 때는 의료적 지원, impairment, 장애. 그리고 disability, 능력이 더할 때는 교육이나 훈련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회적 불이, 아까 핸디캡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 심리적 지원을 해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장애의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출연율을 이렇게 보면 특수교육 요구 학생 출연율이라고 했을 때 절반 넘게 53.4%가 지적장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자폐성 장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14.1, 둘이 더하면 67.5%, 67.5%면 3분의 2가 넘죠. 이런 아이들이 발달장애라고 해요. 여러분 발달장애 많이 들어봤죠? 발달장애, 발달지태랑 다른 거예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해서 발달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의외로 정서행동장애는 좀 적어요. 근데 정서행동장애도 그 정서행동장애 범주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반 학급에 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서행동장애는 지적수준이 높은 애들도 많기 때문에 뭐 굳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리되진 않죠. 많이. 않는 애들도 많죠. 그리고 뭐 지체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 건강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기에 대한 거는 그 표로 되어 있고요. 아까 그
복지법 얘기했을 때는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 청각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특수교육 학년기에서는 지적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두 번째 복지법,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장애인 교육법 이렇게 비교를 해서 표를 정리했는데 미국 장애인 교육법은 왜 해놨냐면 이 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많이 그걸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비교하면 좋은 거고요. 시각장애는 다 동일하게 있어요. 시각장애는. 그리고 청각장애도 동일하게 돼 있는데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농이라고 댐니스라는 게 있고 농맹. 그래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여기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지적장애도 다 동일하게 있고요. 과거에 지적장애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지체라는 말을 썼었어요. 영어로는 intellectual disabil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도 intellectual disability라고 지금은 쓰지만 과거에서는 mental retardation이라고 썼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정신지체라고. 그래서 그 어감이 되게 안 좋고 좀 불편하게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변경을 해서 지적장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intellectual disability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교육법에서 그냥 하나로 문구로 냈지만 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교육법에서는 지체장애와 외상선 뇌손상이라는 traumatic brain injury라고 또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근데 복지법에서 장애복지법에서 왜 지체장애와 뇌병변을 분리해놨냐? 이유는 서비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체장애라고 하면 휠체어든가 아니면 팔이나 손가락에 대한 거 아니면 뭐 다리에 대한 거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이동이라든가 뭐 지원이 뭐 필요한 만큼 하지만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라고 해서 몸이 이렇게 막 꼬여 있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뭐 너무 유명한 영화니까 오아시스 보면 거기에 누구죠? 문소리 씨인가? 그분이 연기했던 역이 이제 뇌병변 장애인데 그거는 누군가가 꼭 옆에서 붙어서 생활보조인이 붙어야 할 정도의 그런 좀 심각한 수준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서비스가 다르다 보니 복지법상에는 아예 분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 지체장애인데 뭐 약간 뭐 왼팔이 없다고 해가지고 보조인이 와서 뭐 이렇게 할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예 자기 몸을 못 가누는 뇌병변 장애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활동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서비스 처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고요. 정서 행동 장애, 복지법 장애는 없는데 저기 미국 법에서는 정서 장애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약간 정신 장애를 조금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옛날에는 저희도 정서 장애라고 했었어요. 장애인 교육법에서 정서 장애도 있고 자폐성 장애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폐성 장애가 옛날에 정서 장애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미국도 그랬고 그러다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알게 보니까 정서장애 애들 중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폐성 애들의 그 특징들이 너무나 보다 보니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자폐성 장애, 그리고 밑에 의사소통 장애, 복지법에서는 언어 장애, 그리고 저기는 말 언어 장애, 그리고요. 학습 장애, 복지법이 없는 거예요. 학습 장애. 그리고 저기는 특정 학습 장애 있고 건강 장애라고 했을 때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내부 기관에 장애가 있던 것들 있잖아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류, 요루, 간질까지 이런 거를 건강장애라고 하고 이제 미국 교육법은 기타 건강장애, 발달 지체 있고 이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라는 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중복장애라는 게 있고 장애인 복지법은 정신장애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이랑 장애인복지법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할 때는 학습장애라는 게 있어요. 학습장애는 말 그대로 학습이에요. 글을 못 읽어서 못하는 것들, 수학적인 게 안 돼서 못하는 것들, 쓰기를 못해서 못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학습장애를 좀 더 자세하게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학습장애는 말 그대로 학습에 의한 거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육법에만 문제를 하는 거예요. 복지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습장애로 진단받은 친구들이 학년기가 끝나고 성인이 딱 됐는데 갑자기 장애가 빵 하고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법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여기 뭐 특수교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아마 얘기도 들으셨고 했을 거예요. 장애를 바꿔요. 지적장애 3급 이렇게. 왜냐하면 이 학습장애 친구들이 그나마 여기 있는 뭐 다른 장애들보다 굉장히 우수하고 지적 수준도 높고 하지만 비장애인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낮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이랑 비장애인들이랑 경쟁하기에는 너무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복지법 쪽으로 들어와서 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적장애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현직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직까지는 복지법상의 학습장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저희들이 문맹이라고 하는 어르신들 중에 글자를 못 읽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장애이긴 해요. 하지만 학습의 기회가 떨어져서 못했을 부분이지 만약 공부를 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살아가는데 또 문제는 없어요. 그분들이 글을 못 읽는다고 해가지고 문제되는 게 있나요? 없죠. 살아가는 데는 먹고 입고 뭐 자기가 생활하고 뭐 하는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지법에서는 학습장애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정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다 나중에 뒤에서 할 얘기지만 제가 그냥 조금 읽을게요.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계에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서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특정한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주요 수단으로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시각장애는 뭐 두 종류로 크게 나눠요. 전맹이라는 게 있고 약시 또는 저시력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각장애라고 해가지고 앞에 완전 까맣게 우리가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까이 보면 보이는 거 아니면 흐릿하게 보이는 거 이것들도 다 시각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아예 전맹인 친구들이 있고 저시력인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의 잔존 시각 능력이 남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했던 보조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다음 청각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또한 곤란한 상태여서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요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안 들리는 거나 약간의 잔존 청력이 남아있어서 보청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친구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뭘 많이 쓰죠? 수화라는 걸 많이 써요. 손으로 표현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9월 3일부터 이게 뭐 방송의 날인가 해서 이제 KBS도 이제 방송을 뉴스를 할 때 그 수화가 항상 이제 나온다고 해요. 이번에 저희 그 코로나 브리핑 할 때 보면 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센터인가 질병관리본부 아무튼 그분들이 나와서 할 때 발표하는 사람 옆에 수화 통역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수화로 하고 구화라는 것도 있어요. 입의 모양을 보고 시각장애는 참 뭐하죠? 점자라는 게 있죠. 점자.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읽고 하죠. 말을 하는 데는 분명히 없지만 글을 읽는 데는 시각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점자를 많이 이용하고요. 자, 세 번째,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 요거는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고
아까 표에 봐도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친구들이 지체장애예요. 지체장애 기능 형태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 체어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쩔 때는 뭐 다른 부분 그리고 의외로 여기 지체장애에서도 중복으로 나타나서 다른 장애도 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서 행동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감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이제 정서행동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의사소통을 지닌 특수교육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사람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이걸 통해서 학업에 대해서 어려움하고요. 요 친구들 중에서 요즘에는 의사소통 장애에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다문화 친구들이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 양육자로부터의 충분한 이제 언어 습득이 안 되면 나타나기도 해요. 물론 그러나 나중 되면 이 친구들이 언어 발달이 쫙쫙 올라가서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잘못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요즘에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나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의사소통은 누군가가 대화를 통해가 이렇게 상대방을 통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은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애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던가 게임을 많이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누군가를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유창성이라든가 조음 능력 이런 요즘엔 좀 나타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습 성취가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읽기 학습장애, 수학 학습장애, 쓰기 학습장애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그냥 크게 특정 학습장애라고 하고 그 안에 읽기, 쓰기, 수학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읽기 어려운 애들이 수학도 어렵고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 그냥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의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이나 학업 수행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니 목이 아프네요. 그리고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그래서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이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그러면 장애 진단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문제점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문제점 없을까요? 필요한 이유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요. 이거는 내일 제가 얘기를 할게요.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그리고 뭐 대통령 등에 의해 정하는 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없어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 공항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 지원,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악 치료라든가 응용행동 분석해서 애들을 한다는 것은 여기 관련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특별한 교육을 의미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그들에 맞춰 조절하거나 수정하여 가르치는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 체계나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시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전장의 교육법이라서 Public Law 94142 142 이걸 엄청 외웠는데 Zero Rejection 완전 수용. 그래서 모든 장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거 미국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비타별적 평가. 장애 아동은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전에 완전한 개별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P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FAP 해서 각 장애 아동은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빠졌네. 그리고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은 특수 아동들은 교육을 무료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이 있지만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고 하지만 특수교육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가 다 무상 교육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훨씬 더 범위가 크죠. 그리고 최소 제한 환경 가능한 한 많은 장애 아동이 장애가 없는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 요거는 뒤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적법 절차 전문가와 장애 아동의 부모가 교육적 결정과 책임이 공정성이 확실하게 밝혀지는 절차에 따른다. 그리고 부모 참여 장애 아동의 부모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개발, 검토, 수정에 있어서 전문가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네. 서비스 체계인데 밑에 보면 일반 학급이 있고 위로 보면 가정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최소 제한 환경이라고 하면 아동이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최소 제한.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 있는 게 가장 좋죠. 그 통합교육을 이루어지는 거. 최대 제한은 완전 분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병원 이런 데가 되겠죠. 분리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 일반 학급이 있고 완전 통합 학급으로서 비장애 학생과 학생이 던일지로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특수교사가 협력 지원하는 거. 일반 학급에서 장애 학생이 공부는 해. 하지만 전일제로 해요. 그렇지만 중간중간마다 특수교사가 와서 협력을 하고 지원하는 거죠. 시간제 통합. 여기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일반 어떤 수업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에서 받고 어떤 수업에서 일반 학급에서 받고 보통 일반 학급에서 받는 수업은 예체능들이 좀 많고요. 국영수 이런 거는 특수학과에서 받고 그 전일제 특수학급 플러스 사회적 통합 요거는 모든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받아요. 하지만 점심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이라든가 무슨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에 가가지고 반 친구들이랑 같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는 가장 소풍을 같이 간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전일제 특수학급. 그냥 하루 종일 뭐 점심시간에도 뭐든 다 특수학급. 그 다음 얘가 있는 게 통학제 특수학교. 여기는 완전히 학교 모든 구성원 학생들이 다 장애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뭐 기숙대 특수학교, 그 다음에 가정병원 이렇게. 이거를가 이제 최소 제한 환경을 추구를 하는 거죠.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아동의 상태나 또는 아동이 뭐 할 수 있는 분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별화 교육 계획이 맞춰질 때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잘 가고 있어요, 형님. 나도 오늘 힘드네. 이거는 2017년도 자료인데요. 특수학교가 173개 정도 있어요. 지금 더 생겼어요. 최근에 이제 공립으로 2개가 더 생겼고, 이것도 나중에 기사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특수학급은 굉장히 많이는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이제 이 정도 그리고 학급의 학생 수, 일반 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 적지 않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배치를 하면 파란색이 특수학교, 그리고 빨간색이 특수학급, 그리고 녹색이 일반 학급, 완전 통합학급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지금 없는 장애가 있죠? 시작장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따로 표로 했어요. 시작장애 학생 제일 많죠? 여기는 3만 몇만인데 여기는 그냥 뭐 1000단위니까 단위가 달려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관련 법령은 헌법, 교육기본교육법, 초등등교육법, 장애인들 특수교육법에서 모든 관련된 법을 해서 이제 특수교육이 이제 장애 학생한테 이루어지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는 IDEA라고 해서 장애인 교육법,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랑 같은 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이거 있고요.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요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재활법이 있어요. 섹션 504, Rehab Act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데 이것이 미국이 조금 보면 첫 번째는 교육법이고 두 번째는 약간의 복지법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재활법이라고 다른 법이에요. 근데 미국에 제가 있을 때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교육법으로 안 되면 장애인 복지법으로서 혜택을 받으시면 여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만약 학생들이 일단은 교육법은 학년기만 있으니까 교육법에서 어떤 게 안 되는데 재활법에서 가능해. 그러면 재활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동시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거는 그 법에 대해서 일부를 조금 고치를 한 건데 3조에 보면 뭐 아까 관련 서비스는 2조 그거 얘기를 했었고 3조에 보면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 교육이다. 그리고 전공과 과정과 3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은 무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전공과랑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의무 교육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이 될지는 무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전공과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를 과정을 끝나고 1년 또는 2년간의 또 다른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트랜지션 프로그램이라고도 좀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4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2년이 되는데 그 2년 설치되어 있는 전공과들은 대부분 특수 학교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간혹 가다가 거점 학교에 이제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약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약할 때는 그 해당 연수에 더한 연령까지 그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중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2년이 지나니까 3학년이 되는 게 아니야. 다시 1학년부터 하는 거예요. 나이는 중3이지만 그래도 1학년부터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보면 되고,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유치원 기본교육과정, 그리고 기본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있는데, 뭐 지적장애인 경우는 많이 이제 기본교육과정을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 수준을 좀 조절을 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제 변형해서 가르치는 거고, 다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게 기본교육과정. 이거는 저희가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 볼게요. 네,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했을 때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로 되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로 소정의 교직 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일반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의 석사를 취득하면 이제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면 특수교사가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아우 목이 너무 아프네요. 조기 중재라고 해서 전환교육 그리고 통합교육 질적 향상 개별화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조기 중재는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중재를 실시를 하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하는 거고요. 전환교육은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건데 학년기에서 성인기로 갈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걸 가르쳐서 성인이 됐을 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거를 전환교육을 했을 때 성공적인 성인으로 전환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통합교육의 지적 양상은 통합교육이 그냥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최대 목표긴 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은 말 그대로 이거는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심되고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각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뒤에 나올 거라서 지금보다는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아까 날린 거까지 하면 거진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목이 아프네요. 지금도 한 거진 한 40분 가까이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빨리 업로드를 하고 또 이게 톡을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을 하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좀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수업을 이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가 조율을 할게요. 또 근본적으로 더 조율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서 할 때 네,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을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하지만 다 뭐 기억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는 것들 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나? 어쨌든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기억하면 좋겠고 장애에 대한 것들이나 뭐 뒤에 얘기한 것도 뒤에 또 계속 나오긴 해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나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부분도 시험에 대한 부분은 학교 측으로서 또 연락이 오면 그때 한 번 더 조절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시간인데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토요일 날 뵙는 걸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